축구로 생각하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의 축구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리버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올 시즌 리버풀은 리그에서 단 1패만 기록하고 있고 나머지 대회에서는 패배가 없습니다. 그만큼 매우 훌륭한 시즌을 보내고 있다고 봐야 하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중원 멤버 조합으로 티아고, 파비뉴, 핸더슨의 조합까지 건재하면서 최근 진행된 리그 경기에서는 4연승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일명 T-파엔의 조합은 리버풀의 전술 완성도를 더 높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현 리버풀의 엔진 역할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전술을 세세하게 봤을 때 클롭은 4-3-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지난 시즌보다 조금 더 완성에 가까운 전술을 만들었습니다. 후방 빌드업 상황을 보면 4-3-3 포메이션을 보였지만 11월에는 주로 챔벌레인이 좌측 미드필더로 나오면서 종적인 움직임을 많이 보였습니다. 때문에 챔벌레인이 좌측 미드필더로 나오면 왼쪽 풀백이 안정적으로 전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동시에 좌측에서는 우측으로 전환해주는 패스나 우측에서 좌측으로 전환될 때 볼을 받아줄 수 있는 위치를 가져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반대로 우측면은 핸더슨이 전진하고 살라가 측면으로 넓게 위치하면 사실상 4-2-4에 가까운 형태로도 볼 수 있었는데요. 핸더슨이 전진하고 아놀드가 넓게 위치하면 우측면에서 빌드업을 풀어나갈 때 살라에게 갈 수 있는 패스 선택지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측면에서 단순하게 풀리게 돼버립니다. 때문에 아놀드가 안으로 좁혀서 핸더슨이 위치한 하프 스페이스나 넓게 위치하는 살라에게 볼을 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아놀드가 안쪽으로 좁히는 움직임의 핵심이었습니다. 다시 이야기의 관점을 좌측면으로 보면 좌측면을 공략했던 방법은 꽤 세밀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마네와 조타가 내려와서 볼을 받는 움직임이나 측면에서 삼각형이 형성되고 빌드업 단계가 전진될 때 빌드업이 진행되는 측면으로 좁히는 움직임을 자주 보였는데요. 좌측 풀백과 이선 가운데에 위치하는 선수가 같은 높이에 위치하고 내려와서 볼을 받아준 선수가 볼을 주고 풀백과 센터백 사이로 침투하는 움직임을 가져가거나 이 사이 공간을 점유하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또 이 상황을 자세히 보면 한 측면에서 다이아몬드로 4명의 선수가 위치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한 측면이나 중앙에서 4명의 선수가 형성되면 볼을 돌릴 수 있는 최상의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리버풀이 한 측면에서 움직임을 스위칭할 때 상대 선수를 끌어당기거나 위치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후에는 주로 전방에 있던 포워드가 빈 공간으로 들어와서 풀어주기 때문에 효과적으로도 풀어낼 수 있었지만 주로 마크 당하고 있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측면에 있던 선수들이 주로 풀어내야만 했습니다. 만약 상대가 5백을 사용하거나 윙어가 깊은 지역까지 내려와서 수비 가담을 해준다면 풀백과 윙어가 동시에 견제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로 역삼각형 형태의 꼭지점으로 있는 선수의 세밀한 패스가 필요했지만 웨스트햄전에서 이 역할을 챔벌레인이 해주지 못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좌측면이 우측면에 비해 부진하거나 아쉬워 보일 수 있었지만 이후 티아고가 선발 명단에 들어오면서 좌측면도 영향력을 더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한편 포워드가 지속적으로 빈 공간을 찾아 들어간 역할이었지만 주로 좌측면에서 공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2선에는 조타 핸더슨 라인이 형성되고 3선에는 티아고 파비뉴의 라인이 형성되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볼 소유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만들어졌는데요. 두 측면과 가운데에서 사각형 형태가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중앙과 측면에서 스위칭 움직임만으로 상대 수비 시선을 안쪽으로 이끌게 만들고 바깥쪽 시야를 놓치게 만든다든지 등 끊임없이 상대 수비 시야의 사각지대를 활용해 공간을 공략하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한편 챔벌레인과 티아고의 차이점을 보면 챔벌레인은 수비형 미드필더가 주로 위치하는 공간부터 시작해서 중앙과 하프 스페이스 공간까지 넓은 이동 범위를 보여주었는데요. 주로 마네가 내려오거나 치미카스가 안으로 좁히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스위칭하는 움직임 속에 공간을 바꿔서 들어간다면 티아고는 좌측 수비 라인부터 깊숙이 내려와서 빌드업의 시발점에 역할을 해주는 성향의 선수이기 때문에
티압과 좌측면으로 넓게 이동하거나 좌측 수비형 미드필더로 위치하면 파비뉴가 우측면으로 이동하면서 아놀드가 넓게 위치해 줄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아놀드의 안쪽 포지셔닝이 주로 우측에 있던 핸더슨과 살라에게 볼 공급을 해주기 위함이었는데, 이 역할을 파비뉴가 수행해 줄 수 있게 되면서 아놀드는 바깥쪽 포지셔닝을 자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핸더슨이 전진하면서 안쪽에 위치하는 포지셔닝을 보일 때 아놀드가 하프 스페이스 쪽으로 이동하면서 핸더슨과 살라에게 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세밀한 포지셔닝도 가져갈 수 있었고, 오른발로 올려주는 킥 자체도 바깥쪽에서 휘어져서 들어오기 때문에 수비수들이 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아놀드의 킥 외에도 살라가 바깥쪽에서 있고 핸더슨도 풀백과 센터백 사이 공간에 위치한 하프 스페이스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리버풀은 우측면에서도 두 가지 패턴을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살라가 바깥쪽에서 주로 위치하고 안쪽에서 들어오는 드리블 패턴을 보일 때 핸더슨이나 아놀드가 돌아서 바깥쪽 공간으로 침투하고 수적 우위를 점함과 동시에 자유로워지는 효과를 가져갈 수 있었고, 두 번째는 핸더슨이 사이 공간을 점유하면서 이타적인 플레이로 살라를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오프 더 볼 움직임을 통해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공격 패턴이었습니다. 이 두 패턴 모두 살라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패턴들이었고, 핸더슨과 아놀드도 어느 타이밍에 공간을 선점할지 혹은 어떤 타이밍의 측면에서 살라를 도와줄 수 있을지를 모두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측면이 더 효과적으로 극대화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수비 상황에서도 4-3-3 형태로 상대가 어떤 방식으로 빌드업을 진행하냐에 따라 전방 압박을 할지 중간 지점에서 수비 라인을 지킬지를 결정하지만, 상대 수비 라인을 압박할 때는 한쪽으로 몰면서 코어를 동시에 압박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특히 코어를 압박할 때 미드필더가 센터백까지 압박하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염려스러웠습니다. 미드필더가 전진 압박하게 될 경우 수비 라인을 지키던 파비뉴가 전진하게 되면서 4-2-4 형태가 만들어지지만, 이때 발생하는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사이의 공간이나 공격 라인과 미드필더 사이 공간이 벌어지기 때문에 리버풀이 주의할 점이었습니다. 또 4-3-3 수비 구조 특징상 3선이 횡으로 넓게 움직이면서 공간을 커버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풀백과 센터백 사이의 공간을 점유하고 2선과 이타적인 플레이를 공략하는 경우도 충분히 우려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현재 리버풀 수비수들의 기량은 의심할 여지 없이 훌륭한 선수들이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실점할 위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